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0강인가요? 예, 10번째 강의. 오늘은 이제 아간 파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협회 활동까지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 진도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지엽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핵심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간 파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을미사변과 거기에 이제 따른 을미의변까지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을미사변이 뭐였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왕비인 명성황후가 이제 일본의 그 이것도 왜 이러지?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하게 된 궁궐로에서 경복궁에서 살해당하게 된 사건이 을미사변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왕비가 타국의 이제 자객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을미 개혁의 내용 중에 이제 단발령의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단발령,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자,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하는 성리학적인 어떤 명분에 있어서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커집니다. 또 을미사변으로 우리나라의 왕비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의병 항쟁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었죠.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고종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종 임금은 사실 당시에 대단히 불안해하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청일 전쟁에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사실상 조선을 경복궁도 점령을 하고 아주 조선에서 입지가 일본이 아주 컸어요. 일본이 이제 1차 가보기역과 2차 가보기역을 다 이제 진두지휘했고 거기 이제 추가로 무슨 일까지 벌어집니까? 일본을 이제 좀 배척을 하고 왜냐하면 그 고종 임금과 고종과 민비는 우리나라의 왕비 민비는 일본의 세력이 자꾸 커지는 것을 견제했어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고종의 당시 입장이 뭐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고종은 뭐 우리가 사극이나 미디어 등에서 고종이라는 이 임금에 대해서 상당히 뭐 미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좋게 막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뭐 나라가 빼앗기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능한 임금으로 이제 막 비하하기도 하고 그런데 역사적인 진실은 어떤 양극단의 의견이 있을 때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 고종이라는 임금은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좀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고종은 국제 정세에 대한 파악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이 근대화에 조금 늦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럼 근대화에 늦어서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청나라가 이제 강대국으로 자꾸 성장해 갖고 있고 거기에 뭐 러시아라든지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유럽이나 서구의 열강들이 자꾸 아시아 쪽으로 이제 이 침략해 오는 상황 속에서 조선이라는 국가와 그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제 국왕인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좀 쭉 버텨나갈 수 있을지 자신의 왕권을 쥐고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하면서 이걸 쭉 버텨나갈 수 있을지를 갖다가 아주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고종 임금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은 조선이 스스로 어떤 강대국이 되어서 일본이나 청나라와 대등해지는 어떤 그런 방향을 추구했던 게 아니고 이 사람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당시에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 임금은 강대국들이 조선을 지금 막 노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 나라의 조선이 압도적으로 막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랑도 조금 친하게 지내고 저 나라랑도 좀 친하게 지내면서 이재희 그러니까 강대국과 강대국을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조선은 좀 약간 중립국적인 개념으로 외세들의 침탈로부터 국가가 좀 보존돼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고민했던 사람이 고종이라는 임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종은 한반도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자꾸만 커지는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본을 싫어했을 수도 있지만 일본의 세력이 자꾸 커지게 되면 나중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종이 계산했던 거랑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은 일본의 세력이 자꾸 커지니까 그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세력을 이제 원했던 거예요. 처음엔 청나라를 원했는데 청나라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종과 민비가 그 다음으로 일본을 견제할 만한 대상으로 이제 점 찍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그래서 자꾸 이제 고종이 또 민비가 러시아를 이제 자꾸 친하게 하려고 그러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반동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었어요. 고종 임금에게 경고를 한 거죠. 너 자꾸 우리 일본을 멀리하려 그러고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하면서 민비를 죽이고 고종 임금을 협박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종 임금 되게 불안해했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 내에서 자기 아내이자 이 나라의 왕비가 일본의 이 낭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종 임금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 고종 임금이 독살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이제 일본이 또 자기를 독살할지도 모른다. 독살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미국인 선교사들이 갖다 주는 그 통조림 음식에 이제 거의 뭐 여기에 의지해서 연명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 임금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을미의병이 일어나자 을미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중앙군들이 수도 서울을 지키던 중앙군들이 지방으로 이제 파견이 됩니다. 중앙군이 지방으로 이제 파견이 되니까 조금 도성 내 그 어떤 경비가 조금 덜 삼엄해진 거예요. 조금 이제 왕이 뭐 하는지 딱 동태를 살피고 있는. 사실 당시에 중앙군들도 다 이런 장교들이 다 일본 친일적인 성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금 자신에 대한 어떤 감독 관리 이게 소홀해진 틈을 타서 고종 임금이 도망을 갑니다. 왕이 이제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걸 파천이라고 부르는데 어디로 이제 도망을 가냐면은 악관으로 파천을 했어요. 악관으로 도망을 간 게 악관 파천이에요. 악관이 어디냐? 악관. 당시 이제 그 이 러시아란 나라를 한자로 두 가지 발음으로 불렀어요. 하나가 이제 그 노서아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 노서아 좀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관청이에요. 관청. 그리고 이제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을 우리나라에서 있는 러시아 공사관을 한자로 노서아의 노자를 써서 노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노관 또는 아라사의 아를 써서 아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관 파천 또는 아관 파천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관 파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임금이 자신이 살고 있는 궁을 버리고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 사건이 바로 아관 파천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고종을 뭐 연약하다, 뭐 비겁하다, 도망을 갔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 이제 고종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 내에서 지금 자신의 부인이자 이 나라의 왕비가 살해당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고종 입장에서도 자신의 어떤 생명을 지키고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 바로 이 아관 파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관 파천 1896년 중앙군의 지방 파견으로 경비가 소홀해지자 그 틈을 타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 바로 아관 파천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보이는 이 사진에 있는 건물이 오늘날 덕수궁 뒤쪽에 있는 당시 이제 러시아 공사관 건물이에요. 이제 여기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종 임금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일본보다
고종이 판단하기 일본보다 더 강력한 국가인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들어와 있고, 이 러시아 공사관은 누구도 함부로 침탈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여기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마음을 놓은 이 고종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갑오개혁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갑오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어떤 개혁이 아니고 일본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일본이 사실상 뒤에서 갑오개혁을 다 이제 지휘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1차, 2차 갑오개혁을 이제 추진한 이 김홍집 내각을 붕괴시킵니다. 어, 김홍집을 이제 파면해 버리고 당시 이제 일본과 손을 잡고 있던 친일 내각 세력을 이제 다 붕괴시켜 버려. 너 아웃, 너 아웃, 너 다 해임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었겠죠. 참고로 이제 이 김홍집이라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김홍집에게 이제 이 같이 연립내각을 추진했던 친일파인 박영효가 도망가자고 얘기를 해요. 김홍집 보고 이제 지금 이 고종 임금께서 이 일본과 함께 이 갑오개혁을 추진한 세력들을 전부 이제 숙청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김홍집 대감도 같이 도망가야 된다. 그러냐는데 이 김홍집 대감은 내가 이 나라의 총리인데 내가 어딜 가냐 말이냐. 내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는다. 그리고는 김홍집이라는 이분이 어떻게 되냐? 백성들에게 맞아 죽어요. 근데 재밌는 게 김홍집이라는 분이 추진했던 갑오개혁의 내용을 보면 신분제도 폐지하죠. 그러니까 노비도 없어진 거죠. 세금도 이제 또 법에 따라서 딱딱 정해진 만큼 걷게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죽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김홍집이 왜 백성의 손에 의해서 죽었냐? 여러분도 혹시 그 정치 깡패라는 말 아세요? 정치 깡패? 우리나라가 뭐 이승만 정부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서 이제 뭐 군사 독재 시절 지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에 의한 문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치 깡패라는 개념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내부자들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 이병헌이 나와서 이렇게 막 손 돌리면서 그 막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뭐 저기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하는 그 대사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거기서 이제 조직 폭력배 두목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성장했던 방식이 정치 깡패예요. 정치 깡패 뭐냐면은 정치적인 어떤 정치인들의 이제 사주를 받아서 어떤 정치적인 행사에 가가지고 이제 폭력을 이제 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 깡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장 선거가 있어요. A 후보와 B 후보가 우리 반에 이제 필재와 뭐 우리 반에 또 누가 있을까요? 준영이가 이제 반장 후보로 나온 거야. 이제 서로 막 연설을 하는데 필재 쪽에서 이제 그 우리 반에서 제일 뭐 싸움을 잘하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우리 반에 뭐 민성이가 우리 반 일장인 거야. 민성이를 동원해서 이제 막 준영이네 그 선거하는 장소에서 깽판 치고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정치 깡패인데, 이 정치 깡패 역사를 따라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치 깡패를 갖다가 아주 그 잘 이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에 조선의 임금이었던 고종 임금. 고종 임금이 무슨 정치 깡패를 이용했냐면은 당시 이제 각 그 지역에 5일장 뭐 7일장 이렇게 시장을 돌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부상이라 그랬죠. 이 보부상 상인들인데 흔히 이제 낮춰 말해서 장돌뱅이라 부르는 이 보부상들을, 보부상 단체가 있어요. 보부상 단체. 그 보부상 단체를 고종이 정치 깡패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정치적으로 테러를 가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이 보부상 단체에다가 돈을 주거든 이 보부상들이 이제 모여가지고는 그 사람을 이제 테러를 가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죠. 정치 깡패였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도 이제 이 고종 임금 입장에서 볼 때 김홍집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왜냐하면은 고종 임금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개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혁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제 김홍집이 막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갑오개혁이다 을미개혁이다 막 진행을 하고 막 단발령도 막 내리고 뭐 신분제 폐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고종 임금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왕이란 사람은 그렇게 큰 변화를 별로 원하진 않아. 왜냐면은 자기가 자꾸 왕을 하면서 권력을 누려야 되니까. 근데 김홍집이란 이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개혁을 추진하니까 너무 미웠던 거야. 그래서
이 아간 파천하고 나서 고종이 보부상 단체를 동원해서 김홍집을 테러합니다. 김홍집이 이제 이 백성들로 변장한 보부상 단체에서 테러당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아간 파천을 통해서 당시 이제 한반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던 일본 세력의 영향력이 조금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세력 균형을 맞게 됩니다.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야, 뭐 일본 니네가 제일 뭐 한반도 내에서 많이 영향 행사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나라의 왕이 어디 와 있어? 러시아 공사관에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 일본 나대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세력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 친일파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완용. 이완용이 이때만 해도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이완용이 이때 당시 무슨 파였냐? 이때 당시에 칠러파였어. 칠러파. 러시아와의 아주 친한 칠러파. 이완용은 변신을 여러 번 해요. 얘가 뭐 칠러파였던 적도 있고 또 친미파였던 적도 있고 또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또 친일파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몰입배 같은 간신배 같은 그런 사람의 대명사였다는 거죠. 이완용 같은 또 나쁜 놈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잘 죽지도 않아. 이완용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을사늑약 이후였나?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열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그분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재명이란 분이었나? 이분이 이제 그 이완용을 공격해가지고 막 칼침을 놔요. 막 지금 명동 성당 앞에서 막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데 여러분 속된 표현은 칼빵을 놓는데 막 목에도 칼을 맞고 허리에도 칼을 맞고 엄청나게 칼을 많이 맞았는데 이완용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또 수술 받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또 나쁜 놈들은 또 목숨이 참 질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간 파천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이 문제는 뭐 나중에 제가 더 좋은 퀴즈 만들어 놓을 거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독립협회 얘기를 할 건데 또 다른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워야 됩니다. 자, 독립협회. 자, 뭐 학습 목표 뭐 이거 뭐 그냥 넘어가고 자, 이제 독립협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대립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종 임금이 성공한 거죠. 일본 쪽에 100% 이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러시아 쪽에 100% 넘어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대립을 하면서 조선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고 버텨나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게 다 공짜가 아니에요. 러시아의 지금 힘을 빌려서 일본을 견제하고 있으니까 러시아에도 뭔가 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가 당시 우리나라의 막 광산 채굴권이라든지 또 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산림 벌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막 몇 개를 이제 넘겨주고 그러니까 고종 임금의 입장은 이거였어.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이권들 광산을 개발하는 이권이나 철도를 까는 이권이나 뭐 나무를 베어가는 이권이나 농사를 짓는 어떤 이권이나 이런 이권들을 여러 강력한 열강들에다가 조금씩 떼주면은 얘들이 서로 막 견제를 하면서 조선이 계속 조선 왕조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떠한 또 이제 시대가 오냐? 자, 칠러와 친미 세력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일본을 견제하면서 새 정부가 고종이 이제 새롭게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독립협회의 그 어떤 실상을 밝히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만할 건데요. 자, 이 독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얘네가 창간했던 신문이 이게 문신립독이 아니에요. 이게 독립신문인데 여러분들 이제 독립신문 다 보고 독립협회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어떤 지금 독립이라고 하니까 뭔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독립협회, 독립신문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라는 거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 아직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지도 않았어. 뭐 와가지고 을미사변 일으켜서 막 민비 죽이고 막 경복궁 점령하고 했지만 아직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고 아직 을사늑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경술국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병탄 당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 아니 뭐 우리 조선이 식민지가 아닌데 도대체 이때 당시 만들어진 독립협회는 누구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일까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독립협회가 창설된 이때가 1896년이에요. 1896년. 써볼게요. 1896년. 이때 이제 독립협회가 창건됐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1단계로 먹히는 을사늑약이 1905년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일본에게 먹히는 이제 경술국치가 1910년이죠. 그러니까 1896년이면 아직 조선이 일본에게 완전히 먹히는 이때로부터 무려 14년 전인 거예요. 14년 전. 14년의 시간차가 있고 독립이라고 하는 어떤 일본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어떤 그 화두가 크게 등장한 게 1919년이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3.1 운동이 있었죠. 이때 이제 막 대한 독립 만세하다 3.1 운동이 있던 이때는 1919년이에요. 그럼 1919년으로부터 보면은 무려 몇 년 전이냐? 19년에 4하면 3년 전 사건. 이때 만들어진 게 독립협회예요. 그럼 얘네가 뭐 멀리 나중에 1919년 23년 후에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일어날 걸 미리 예측하고 독립협회를 미리 만들고 독립식물을 미리 만들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의 어떤 그 정체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란 거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이냐?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청나라. 우리는 어디로부터 독립한다? 청나라로부터 독립한다.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장소를 갖다가 딱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독립협회가 당시 만들었던 그 이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유명한 건물. 하나가 지금도 있는 독립문이고 또 하나가 독립관입니다. 독립문은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독립문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여기 혹시 있나? 여기 있죠, 이게 독립문이에요, 독립문. 이게 독립문이고 이게 독립관이에요. 근데 이 독립문을 어디다가 만들었냐면은 당시 이제 그 우리가 중국에게 사대를 할 때 보면은 중국 사신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은 이 중국 사신을 맞이하고 또 전송하던 또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영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영은문이 있던 장소 영은문을 허물어 버리고 이 독립문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문은 중국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이제 허물고 여기다가 이제 지은 게 독립문이고 독립협회의 어떤 그 본부라 볼 수 있는 독립관은 당시에 모화관이라고 하는 건물을 허물고 지은 건데 이 모화관이 뭐냐면은 모화관은 그러니까 허물고 지은 것보다 수리해서 이제 보수해서 만든 게 이 독립관인데 모화관은 당시에 그 청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사신이 거주하던 장소가 바로 이 모화관이에요. 그 모화관을 수리해서 독립관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독립협회에서 말하는 독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 이게 아니고 청나라의 수백 년 이제 4대 관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아닌 자주 독립국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독립협회의 어떤 그 의미하는 독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 되게 신기한 게 독립협회는 이름은 독립인데 사실 그 이 뭐랄까 그 청나라 중국에만 되게 적대적이고 나머지 어떤 그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외국 국가들에 대해서는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누구야 미국에 특히 미국에도 되게 우호적이고 또 뭐 러시아에도 나름 우호적이고 또 심지어 일본에도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독립협회는 뭐가 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자.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자주국가로 우뚝 쓴다는 개념보다는 조선이란 나라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어떤 4대를 하던 제후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그래야 나머지 이제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조선을 좀 마음 놓고 이제 이렇게 식민지 비슷하게 이제 삼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이제 이 서양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됐던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였죠. 그래서 독립협회 보면은 여러분 친일파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 있죠, 이완용. 이완용도 독립협회 같이 있었어요. 이완용이가. 이완용이 독립협회 창설 뭐 위원장이었나 그랬을 거야.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독립협회가 결코 일본으로부터 어떤 뭐 그런 독립기관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립협회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렇다고 해서 뭐 독립협회가 나쁜 단체는 아니었어요. 독립협회가 이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어지는 퀴즈도 한번 같이 풀어보십시오. 오늘도 수업을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